네, 안녕하세요.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재료역학 1을 공부하면서 이제 응력의 종류, 수직 응력과 그다음에 전단 응력,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간단한 예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그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거에 대한 어떤 적용 문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그젬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책에 나온 이그젬플은 이와 같이 하나의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가 있어가지고 링크의 한쪽에는 이와 같이 힌지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러그하고 연결 부분, 핀하고 연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링크는 그냥 두면 회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힘이 P1과 P2가 이제 가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두면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여기서 어떤 라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잡고 있는 이런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정력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력학을 통해 가지고 반력이라든지 아니면 힘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가해지고 이런 문제는 이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문제는 이와 같은 이제 디멘전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응력을 구하는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드의 약자인데, 이 라드에 걸리는 응력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핀에 걸리는 쇼 스트레스는 얼마인지, 또 베어링 스트레스, 이 핀이 있으면 핀과 홀 사이에 있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베어링 스트레스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요 핀 접촉은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핀이 그대로 아주 간단한 구조물에서는 그냥 이와 같은 그 앵글, 그러니까 컨트롤 메커니즘하고 핀이 그냥 하나의 럭으로 될 수 있지만은 조금 큰 구조물이나 강한 구조물에서는 이와 같이 시어면이 두 개인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대고 그 안에다가 끼워주는 그런 이제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역학적으로 더블 슈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선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전부 다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우선 구해야 될 것은 요 라드에서 걸리는 힘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핀과 러그에 걸리는 우리가 하중,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중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력학적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평행관계식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선 보면 바깥에서 외력들이 가하고 바깥에서 우리가 이 반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크게 이 외부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RX라는 부분, 그다음에 RY라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X 성분을 갖다가 RX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Y 방향을 RY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라드로 연결돼서 저항을 받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억자를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힘들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하고 그 다음에 RBX, RBY를 구하는 평행방정식은 세 개가 필요한데, 그 세 개의 평행방정식은 이와 같이 X방향의 힘, 그 다음에 수직방향인 Y방향의 힘,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 돌아갈 수가 있고 회전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점이라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B점에 대한 모먼트를 평행방정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B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X, Y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G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에서 앞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C방향이라고 하면 뭐 MC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MG면 어디라도 좋은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좋은 쪽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 여기서 지금 만약에 B점을 우리가 고른다고 해서 MB에 대한 모먼트를 본다면 많은 미지수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퀘이션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행관계 fx 쪽에 관련되는 힘들을 보면요, 우선은 크게 이 rbx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중에 우리가 이것을 불력을 이렇게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불력은 얼마가 있습니까? 이게 3대 4대 5니까 30 곱하기 5분의 4인 이쪽 방향의 성분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플러스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작용되는 힘 마이너스 F로 놓으면 이와 같은 RBX와 F로 표현되는 이제 수평 방향의 힘의 평행 관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을 보면 이쪽에서 RBY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역시 P1에 대해서는 이게 마이너스 방향,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40kN.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 P2의 밑에 방향 성분, 이 성분이 이제 30 곱하기 5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5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RB하고 40하고 이 관계를 이용하면 여기는 RBY 하나의 식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RBY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은 이제 모멘트에 관련된 식인데, 모멘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 방향이라면 뭐 여기도 괜찮고 이 점도 괜찮고 이 점도 괜찮고요. 그렇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미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B에 대한 모멘트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AX하고 RPX는 모멘트가 이제 다 없어지게 되겠고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쪽 방향, 이 식의 반대 방향을 플러스로 놓는다면 FA에서 일어나는 모먼트는 그 힘하고 그 사이의 거리, 그래서 F 곱하기 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요 40 가해지는 P1,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방향이죠. 거기까지 모멘트 하면 0.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P2에 대해서 모먼트를 비스듬히 가해지는 모먼트를 구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멘트의 정의에서 이것과 이 수직 거리를 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컴포넌트를 이쪽 X방향 컴포넌트하고 Y방향 컴포넌트로 이와 같이 아까 했던 부분과 같이 분력을 시킨 다음에 X방향의 성분은 모멘트를 만들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방향만 모멘트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물론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보면 30 곱하기 5분의 3, 이거는 이제 분력으로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길이 0.5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 곱하기 2의 길이가 되겠죠. 이 부분이 5 곱하기 사인 30도, 그러니까 사인 요 각도가 되니까 5분의 이거 3. 그러니까 각도는 바로 요거의 5분의 3과 같겠죠. 이제 어떻게 하든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요게 모멘트 암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요게 분력이 돼서 거기까지 수직거리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가 되겠죠, 결과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F를 바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BY는 구했으니까 첫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가 RBX를 구하면 이제 14kN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P1하고 P2가 가해졌을 때 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생기는 연결 부분, 그러니까 고정하거나 아니면 잡아당기는 이런 부분에 생기는 힘들을 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선 이제 컨트롤 로드, 이거 이제 컨트롤 로드라고 하는 것에 응력을 구하라 그러면 잡아당기니까 인장 응력이 걸릴 텐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인장 응력이 걸리기 때문에 가하는 힘을 그 라드의 에어리어로 나누면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형 봉의 에어리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다이아미터를 쓰면은, 그러니까 레디어스를 쓰면 파이 r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이제 다이아미터를 훨씬 더 도면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러드의 제곱하고 이것을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자, 여기서 숫자를 넣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응력의 단위는 압력의 단위하고 같습니다. 정의는 틀리지만 힘을 어떤 면적으로 나눈, 길이의 제곱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걸 SI 단위로 하면
우리가 힘은 뉴턴을 SI 단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이의 단위는 미터이고 그래서 에어리어는 미터 제곱으로 나누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단위, 그러니까 어떤 고유 명사가 포함된 그런 단위로 하면 파스칼이 됩니다. 그냥 PA.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너무나 작은 단위죠. 그래서 응력으로 할 때는 뭐 우리가 보통 구하면은 응력이 견딜 수 있는 재료의 금속의 재료의 그 항복 응력 정도, 항복 응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열처리 안 했을 때 한 300메가파스칼 뭐 다양하지만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300,000,000 파스칼 정도가 되니까 이것들의 숫자가 너무나 크죠. 그 다음에 미터라는 단위도 우리 커다란 토목 구조물이나 달이라든지 교량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 있는 단위지만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사용할 때는 너무 큰 단위이고, 게다가 우리가 도면을 표시할 때 아무 단위를 표시 안 하면 그냥 미리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로 하면 이게 바로 메가파스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힘은 뉴턴, 그 다음에 길이는 밀리미터, 그 다음에 응력의 단위는 메가파스칼. 메가라는 것이 10의 6승을 뜻하는 접두사이긴 하지만 그대로 하나의 단위처럼 메가파스칼을 앞으로 이제 이번 학기 동안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은 뉴턴으로 맞춰야 되니까 지금 아까 구한 F가 38kN이기 때문에 38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는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밀리미터로 했을 때 DR이 15mm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5mm의 제곱을 쓰면 이것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1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단위는 메가파스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핀에서의 시어 스트레스하고 베어링 스트레스를 구하라 그런 건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이 RxAx하고 수평 방향의 힘하고 B에서 가해지는 RBY를 우리는 X 방향, Y 방향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정해놓고 사용을 하지만 뭐 재료는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재료는 그냥 큰 방향의 응력이 큰 방향으로 파단이 일어나는 것이고 큰 방향으로 힘을 가하니까 이것의 합력을 다시 구해보면, 그러니까 그 협력을 구한다면 이쪽 방향에 이제 힘이 가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합력을 구해보면 이제 서로 직교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와 같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14이고 한쪽은 58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타고라스 정리에 사용하여 계산해 보면 59.7kN이 됩니다. 그럼 이 핀에는 횡방향으로 59.7kN이 가해지고 그 핀에 걸리는 시어 스트레스는 이제 제가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쓴 것도 전번 시간에 잠깐은 설명했지만은 사실은 이 핀 안에서 핀이 이렇게 단면이 있다면 이 안에서 시어 스트레스는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정도 되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대로 에버리지 전체에 걸쳐서 똑같이 시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을 이기 때문에 이제 타우 에버리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걸리는 힘을 둘로 나누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어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지금 R인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힘을 둘로 나눠서 이와 같이 둘로 나눠서 두 면이니까 둘로 나눠서 그 에어리어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힘을 이 에어리어 두 개에서 같이 분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E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식에서는 이 가해지는 그 핀에 걸리는 힘을 둘로 나눠서 양쪽 면에 걸려준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킬로뉴턴을 넣어주고요, 밀리미터를 이제 넣어주니까 그것에 나오는 결과가 이제 60.8 메가파스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8이라는 것이 그 핀에 걸리는 이제 평균적인 전단 응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응력보다 커진다면 우리가 뭐 분필이 옆으로 딱 잘라듯이 이같이 시어에 의해서 핀이 절단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베어링 스트레스는 이것은 이제 압축응력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홀하고 핀이 이렇게 있다면은 핀이 이렇게 뭉개지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이렇게 홀이 무너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어링 스트레스, 면압 압력이라는 얘기도 이제 국어로는 합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그 면압 응력은 가해지는 힘을 여기 보면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어떤 사인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론적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대로 이거의 투영 면적, 핀이를 쓰면 이제 이런 투영 면적으로 나눈 것을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베어링 스트레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서 같이 보면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베어링 스트레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핀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요. 이와 같은 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이제 단면이 두 개 있고요. 그 힘이 각각은 이제 2분의 RBC 걸린다고 하면 요런 투영 면적이기 때문에 요런 투영 면적, 힘이 가해지는 투영 면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이아메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핀의 다이아메터.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러그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러그의 두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두께가 되는 거죠. 요런 두께로 이제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가해지는 힘 59.7 곱하기 10의 3승의 반, 한쪽 면에 가해지는 힘을 이와 같이 투영 면적으로 나눈 것을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239 메가파스칼로 굉장히 크다란 값이 설계가 돼서 사실은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파손에 근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핀에 대해서 열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강도를 굉장히 증가시킬 수가 있다면 이제 안전율이 얼마 정도 확보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있는 문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중 간의 관계, 그다음에 그것에 의한 응력을 이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구조물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구조물인데요. 자,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심플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러그가 가해지고 여기에 이제 힘이 가해져. 여기에 뭐가 크다란 기준기 같은 것이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거리 표시판에 있는 어떤 표시판 같은 것이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여태까지가 하중에 걸리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정력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걸리는 A, B 부분, 자 이것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결과를 보면은 압축 응력이 걸릴 텐데요. 이제 그것은 지금부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걸리는 응력, 그다음 BC에 걸리는 응력, 그다음 마찬가지로 핀에 C라는 핀에 걸리는 전단 응력, 그다음에 C점에 걸리는 베어링 스트레스, 앞에서 한 문제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와 같은 더블 시어를 가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의하게 그림을 보면 보통 구조물에서 있는 일인데 이것들이 전부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하고 아니면 어떤 용접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이와 같이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모든 그 트러스 구조물,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심플 스트럭처라고 하는 이제 트러스 구조물인데 그런 구조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핀이라는 것은 약간의 마찰은 있지만 그 마찰을 무시한다면 그냥 돌아가 버리죠. 다시 말하면 모먼트를 전달하지 않죠. 거기서는 어떤 모먼트를 전달하려고 하면 핀이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그런 구조물에서는 이것들이 휘지를 않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런 바와 이런 바들이 그냥 바일 뿐이지 어떤 빔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수직 방향의 힘이라든지 수직 방향의 당기는 인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직 방향의 압축력 이런 것들만
가해질 수 있지 어떤 모먼트라든지 뭐 토크라든지 이런 것이 가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플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핀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 경우는 어떤 밴딩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인장응력 혹은 압축응력만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걸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에어리어는 이제 A, B 에어리어하고 AC라는 에어리어가 이제 주어졌는데 아마도 BC라는 에어리어가 힘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좀 적게 이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핀의 다이아미터는 이제 여기서 있는 핀의 다이아미터는 2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러그에 걸리는 thickness가 10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클레비스에서 걸리는 thickness는 이제 15라고 했습니다. 물론 T는 이제 두 개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응력과 그 다음에 베어링 스트레스를 구해봐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구조물이 에서 이제 아까처럼 이 구조물에서 걸리는 이제 힘들을 하중들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쪽에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장력 혹은 압축력이 걸리는데 아마도 이건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것은 이제 인장력이 걸릴 테고요.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는 압축력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힘을 먼저 구하고 그래야 이제 C점에서 걸리는 응력 하중이라든지 아니면 A, B라는 막대하고 BC라는 그런 트러스 구조물에서 걸리는 응력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력학을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단면법이니 또 뭐 있습니까? 뭐 절전법인가요? 이제 그런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하여간 각 방법에 이제 편한 대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이 연결하는 연결점, 이제 핀에 대한 하중 관계로 평행 관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정력학에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A, B라는 이제 맨 처음에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이 스트럭처하고 반력들을 구하기 위해서 크다란 이거의 두 개의 시스템을 하나의 스트럭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기 이전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스트럭처로 본다면 여기서는 하중이 P가 가해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연결하는 고정하는 부분에서 반력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 반력을 이쪽 방향의 힘만 가해지기 때문에 이제 반력이 이렇게 된다고 그냥 무조건 플러스로 쓴 겁니다. 이거는 아마 결과적으로 반대로 될 텐데요. 플러스로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물에서 이 방향은 아마도 이거 당겨질 테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방향에 축 방향으로 FC를 가해주면 이 두 개의 컴포넌트 두 개의 컴포넌트지만 방향을 모르니까 방향은 지금 이 경우는 알고 있네요. 방향을 아니까 두 개의 미지수를 이와 같이 fx와 fy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fx equal 0를 구해보면 이제 fx x방향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로 그냥 놨고요. 그 다음에 fc 중에 지금 여기 각도가 안 나왔는데 아마도 여기 지금 있습니다. 2m고 1.5니까 이게 2.5m가 돼서 3대 4대 5인 아까 같은 삼각형이 되겠죠. 그것을 유의해서 보면요. FA하고 그 다음 FC 쪽은 이쪽 방향이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5분의 3이 됩니다. FC에 전체 5분의 이제 3이 되죠. 5분의 3이 평행관계를 이루어야 되고요. Y방향의 평행방정식은 FC가 이번엔 위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5분의 4 FC하고 가해지는 P는 이제 아래로 작용되니까 마이너스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C는 4분의 5 P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시점에 대한 모먼트를 생각한다면 뭐 어떻게 해도 구해도 좋습니다.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P가 이쪽 방향을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FA는 이쪽 방향을 잡아당기겠죠. 이거 두 개를 평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P로는 P 방향은 F 방향은 이제 길이가 모멘텀이 2고 P 방향은 1.5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계산하면 FA는 이제 4분의 3P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학적으로 우리가 반력들, 이 힘이 가해짐으로써 이 구조물의 전체적으로
걸리는 반력들을 이제 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AB라는 막대와 BC라는 막대에서 걸리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 구조물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CA를 구한다면 이것은 이쪽에서 이 힘 때문에 이것이 밀려오는 것을 막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 FA라는 압축력이 걸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은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인장력을, FC라는 인장력을 가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시스템의 평행관계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제가 말하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앞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핀에 대한 그 평행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핀은 어떻게 당겼냐 이거죠. 이 핀은 힘이 P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그냥 P 혼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못 가게 위에 이런 빔들이 이와 같은 트러스가, 이제 링크가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링크는 인장력이 걸릴 거지만 이 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못 가게 당기고 있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 확실할 겁니다. 자, 이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돼서 이 바가 압축력을 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이 바의 입장에서 힘들을 그렸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핀의 입장이죠. 핀이 이것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 바는 반대로 아래로 당겨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의 입장에서 보면 인장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평형식은, 이 평형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핀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것은 잡아당기는 것을 이쪽 방향으로 표현해야 되고, 아마도 이 힘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 힘의 분력으로 볼 때 이쪽에서 작용되는 힘, 즉 압축력을, 그러니까 바의 입장에서는 압축력을 받아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 대한 평행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fx equal 0에서 FAB가 있고요. 그 다음에 FBC 중에서는 5분의 3만큼의 분력, 이것들을 0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Y방향, 이쪽 방향의 성분으로는 FBC의 윗방향, 그래서 5분의 4가 되고 아래로 P가 돼서 여기서 바로 FBC와 FAB를 우리가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에 걸리는 힘은 아까 여기서 주어진 것이 P가 40kN이었기 때문에 이제 50kN이 되고 FAB는 30kN이 됩니다. 이 결과는 앞에서 이런 방법으로 구했던 이 AB가 여기죠. AB는 아까 걸렸던 뭡니까? 이쪽이 FA 결과하고 같고요. 이것은 이제 4분의 3이죠. 똑같이. 그 다음에 이 BC에서 걸리는 것은 FC라는 C라는 절점에서 당기는 거하고 결국은 뭐 같게 되겠죠. 어떻게 해도 당연히 같은 거는 당연히 같죠. 자, 1방법하고 2방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1방법은 전체 시스템에 우리가 평행 방정식을 이용한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절점, 그 핀을 중심으로 한 평행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바에 걸리는, 이런 것을 아마 또 정력학에서는 이제 절점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해서 바에 걸리는 힘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력은 바로 이제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힘을 방향을 봤더니 지금 원래 설정한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잘 맞는다. 이제 플러스가 결과가 나. 이 방향을 만약에 어떤 경우는 방향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에 플러스가 나오면 설정한 방향이 맞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설정한 방향하고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결과에서 보니까 FAB는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핀을 이쪽으로 민다는 것은 AB라는 바는 압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압축력을, 이제 압축력이 마이너스 이제 30kN, 그것을 문제에서 주어진 에어리어로, AB 에어리어로 나눠보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7.5MPa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마이너스로 저희가 표현한 것은 압축력을 표현합니다. BC는 인장력이 걸릴 텐데 그것은 이제 FBC를 우리가 그쪽 방향의 에어리어인 2000으로 이제 나누게 돼서 그 결과는 25MPa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지 않은 응력이지만
그 바와 이제 횡방향의 바와 그다음에 이제 비스듬히 있는 바의 응력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라는 점에 있는 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달 응력과 전달 응력은 바로 이제 요 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베어링 스트레스는 이 면을 이제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응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C점에 대해서 아까 힘을 구해보니 FC는 50 그러니까 얼마죠? 50kN FBC니까 50kN의 힘이 이제 C점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50kN을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더블 시어이니까 면이 두 개이니까 힘을 둘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면 50kN을 둘로 나누고 거기서 해당하는 뭡니까? 이 에어리어가 아까 다이아미터가 20이라고 핀의 다이아미터가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파이 곱하기 20의 제곱을 나눠보면 그 핀에 걸리는 시어는 이제 제법 큰 79.6 메가파스칼이라는 응력이 이제 걸리게 되고, 근데 그것이 파손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안전율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재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주어져야 되겠죠. 이 항복 응력은 전단이 얼마까지 견딜 수 있다, 이와 같은 응력들을 정보가 주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 스트레스는 이제 브라켓 쪽하고 클레비스 쪽이 조금 틀리죠. 여기 넓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켓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운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브라켓 쪽은 요 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요 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투영 면적이 그 50kN이라는 힘을 투영 면적인 이제 바로 요게 이제 옆에서 보면 이제 이게 T1이고 이렇게 홀이 있으면 이렇게 뒤가 되겠죠. 자, 요런 투영 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 브라켓의 베어링 스트레스가 돼서 이제 그것은 T1이 이제 15.15였고 다이아미터가 20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50kN을 그 에어리어로 나누면 166.7 메가파스칼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클레비스 쪽은 이제 여기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클레비스 쪽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50kN, 이제 이거는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이 50kN을 두 개의 면에서 받는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반을 이 면에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면적은 여기가 10이고 이제 다이아미터가 20이니까 투영 면적인 10 곱하기 20을 두 개 있는, 이렇게 해서 나누면 그러니까 클레비스 쪽에는 125 메가파스칼 정도가 제법 큰 힘이네요. 이런 힘들이 걸려서 이제 핀은 괜찮은지, 이제 핀의 파손이 이렇게 핀이 연결이 지금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핀의 전단은 166.7이고 그다음에 이 면과 뭐 이런 면들 이런 면이죠. 이 면하고 요 면이겠는데요. 이 면하고 요 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압괴, 이제 베어링 스트레스 눌러서 생기는 구멍이 넓어진다든지 아니면 핀이 움푹하게 들어간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구조의 성능상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이 제대로 되고 마찰이 제대로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찌그러지거나 이러면은 일단 뭐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상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구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 관점에서 이제 보면요, 이제 그거하고 실제로 이제 설계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설계 관점에서 보면 어떤 허용 응력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안전율이라는 것은 얼마인,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같이 계산한 100메가파스칼이라는 응력이 나왔는데 허용 응력이 100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은 뭐 조금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사람이 하나 더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파손이 바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구조물에는 전부 이제 안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명하고 생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되는 것은 안전율이 꽤 높이 5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뭐 기계가 등간에 어떤 특별한 이변이나 어떤 특별하게 그 막 갑자기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쓰는 안전율, 그 다음에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 재료도 좀 믿을 수 없을 만하고, 그 다음에 하중도 갑자기 이 방향으로 X 방향으로 가해진다고 했는데 Y 방향에 바람이 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사항마다 안전율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전율이 굉장히 중요한 설계에서 변수일 수 있어요. 노하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가 한 1980년, 90년 그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을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캐나다하고 이제 프랑스 쪽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수출하듯이 그때는 이제 원전을 지어주기로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기술자들이 가서 연구원들이 가서 파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설계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주는, 이제 나라 협약을 할 때 보통 그래 하겠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점들이, 그때 연구원들이 힘들었던 점은 응력을 계산하고 뭐 굉장히 복잡한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안전율을 잘 가르쳐주지 않는답니다. 그럼 사실 원자력 발전소 같으면은 안전율이 15나 20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벽 하나가 거기에서 뭐 터졌을 때 걸리는 압력이라든지 이런 압력을 계산했을 때 굉장히 큰 이제 안전율 뭐 15 내지 20 정도까지도 안전율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게 안전율을 모른다면 응력을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그것을 기술 설계하는데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전율을 어떻게 결정하냐는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힘들고, 그것은 정말로 많은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설계 여러 요인들과 그다음에 파손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운전해 본 분들이 있겠는데 기름이 이제 이 기름이 없다 하는 표시가 나오면은 이게 진짜 그냥 바로 쓰는 건지 아니면 몇 킬로를 더 갈 수 있는지, 잊어먹고 내가 10킬로를 더 집에까지 갔다 왔는데 아직도 괜찮더라 이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한번 차가 서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이 차가 불 들어오고 나서 한 50km 더 가니까 이제 쓰더라. 이런 것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그런 사태까지 가기가 뭐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제 시동이 꺼지고 막 이러니까. 어쨌거나 파손이 한번 일어나거나 이제 이런 경우 뭐 국가적인 재앙도 될 수 있고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인 경우 실제로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만큼 안전율을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들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일단 이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안전율이라는 개념을 두고 설계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율이라는 것은 이제 뭐 safety factor라고도 얘기하고 factor of safety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결국은 허용될 수 있는 하중과 그다음에 failure, 실제로 페일이 일어나는, 파손이 일어나는 하중과의 비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응력으로 따지면 허용 응력, allowable stress와 그다음에 재료의 material strength,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의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llowable stress는 material strength를 yield stress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ultimate strength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은 아마도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쯤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yield stress라는 것은 이제 국어로는 항복 응력이라고 하는데, 재료가 일단 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물론 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더 하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손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ultimate strengt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yield 스트레스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뭔가 소성 변형이 일어나고 어떤 변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떤 성능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파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비행기에서 랜딩을 시킬 수 있는 땅까지 우선은 내리는 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인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비행기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yield 스트레스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부서지지 않는다는 개념은 ultimate strength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손과
항복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복 응력이 일어나서 어떤 재료가 소성 변형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는 기계가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파손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구조물에서는 세이프티 팩터란 말을 안 쓰고 보통 항공 우주 구조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마진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안전율을 뭐 2나 뭐 이 정도까지 할 여유가 보통 이제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건물을 질 때 뭐 만약에 그것이 무슨 부서지는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 왜 이렇게 적게 설계하느냐의 비난만 계속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튼튼하게 설계하면 되느냐? 물론 거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용도 많이 드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10층에 간단한 국기 계양대를 하나 세운다고 합시다. 국기 계양대를 세우려면 트러스 구조물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구조물을 조금 오버 설계를 했다 합시다. 안전하게 설계하느라고 뭐 자신 없으면 충분하게 안전율을 10으로 해가지고 설계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을 받치는 10층의 옥상의 구조도 하중이니까 더 커져야 되겠죠. 그 기둥도 물론 더 커져야 되죠. 그런 식으로 가면 옥상 5기라고 9층은 더 커져야 되고 지하까지 내려오면은 이제는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이 되겠죠.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설계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여러 경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절한 설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안전율을 산출을 하고 정확하게 너무나 많지도 않고 너무나 적지도 않게 설계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특히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사람에 관련되거나 이런 데서는 재료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지만 해양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항공 구조물들은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페일로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공기라든지 로켓, 그러니까 우주 구조물에서 페일로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항공기는 그야말로 페이하는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 다음에 짐, 이것을 날르기 위해서 비행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갖다 페일로드라고 합니다. 로켓 같으면은 라켓이 뭐 여러분들 뭐 길게 쭉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새는 많이 봐서 잘 알겠지만 요 위에 있는 요것을 결국은 쏘아 올리기 위해서 요것을 궤도에 올린다든지 달나라에 착륙을 시킨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여러 계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안에 있는 내부 구조물,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페일로드, 이건 페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우리가 용어로 페일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일로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죠. 여러분들 여행들 많이 갔겠지만은 뭐 그건 비행사마다 좀 다르지만은 20kg짜리 짐 2개 허용한다. 그러면 1kg만 넘어도 굉장히 큰, 보통은 1kg 넘으면은 운임의 1% 정도를 더 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일로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페일로드가 커지면 그만큼 구조물도 커져야 되고 비행기 자체가 나중에는 커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공 우주 구조물, 해양 구조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 크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로켓이라든가 이런 거의 안전율은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어떤 경우는 무조건 안전 쪽에서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파손도 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로어 리밋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이상 돼서 하중을 우리가 이제 안전율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주 구조물이라는 것은 파손의 개념, 어퍼 리미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그 로켓을 이제 아리랑을 발사를 했을 때 무궁화호를 띄우기 위해서 이제 로켓을 발사했을 때 맨 처음에 그 원인이 페어링이 분리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전문가가 됐는데 이제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조그만 나사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이것은 파손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에 조그만 나사, 아주 뭐 조그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파손이 될 만한
나사들을 뭐 보통 6개 뭐 이렇게 8개 이렇게 둘레 놓고 그것을 화약을 장전시켜 가지고 폭발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임이 잘 안 맞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이 뭐 한쪽은 터지고 한쪽은 안 터지고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결국은 큰 이제 엄청난 속도니까 파손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볼트 하나를 설계해도 파손이 될 수 있게. 그렇지만 화약이 터지기 전까지는 너무 약해서 또 그것이 분리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설계라면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가 같이 동존하는. 로어 바운드는 일단 구조물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어퍼 바운드는 필요한 경우 파손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 구조물은 이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설계가 힘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전율 이런 걸로 쓸 만큼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마진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뭐 퍼센트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50% 마진이 있다, 30% 마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에어로노티컬 그러니까 이제 항공 우주 구조물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얼마를 사용하느냐? 뭐 그것은 여러 정말 노하우와 그 상황과 그 다음에 그것이 사용되는 쓰임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험이 주어져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뭐 책에서 나온 대로 분리를 해보면 이제 뭐 25% 마진 이제 우주항공 구조물이겠죠. 그래서 2%까지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3 정도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5 정도. 그다음 뭐 이 경우도 원자력 발전소 같으면 뭐 그 이상 10배 이상의 안전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애매한 말이겠지만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well known and reliable materials used under controllable conditions.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거 뭐 다 아주 구체적인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well known. 그다음 well known이라는 것은 이제 controllable condition.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것이 뭐 정말 뭐 어떤 폭발이 일어나거나 바람이 뭐 심하게 불거나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 말고 컨트롤러블한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컨디션에서 어떤 머티리얼이면 릴라이벌 머티리얼이 사용된다. 가령 재료라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모든 재료를 그렇게 비싸고 굉장히 좋은 재료를 비싼 재료를 수입해서 살 수만은 없는 거니까 구조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함이 내부 결함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콘크리트나 뭐 이런 것처럼 여러 섞이는 데서 기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물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것 중에서 이제 reliable material,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신뢰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그다음 왜 잘 알려진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하고 하중이라는 것이 readily determined, 미리 결정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불고 이 방향으로 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어느 방향으로 잘 정의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이하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다 애매모호한 이제 추상적인 얘기지만 average material과 것이 이제 ordinary environment에서 이제 작용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 이제 안전율을 2의 3 정도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certain environment,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주 특수한 environment, 그러니까 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재앙이 사람이 이제 인명이 살상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하중이 외부에서 가해질 수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 uncertain environment에서 operate 되는 보통의 아주 좋은 reliable material이나 average material을 사용했을 때는 안전율을 5 정도까지 줘야 된다 하는 이제 아주 뭐 구체적이지 않은 숫자들이 주어지는데 대략 이제 이런 숫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안전율은 그 상황에 맞게, 그 하중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다음에 컨디션 여러 가지 재료 이런 거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설계 그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이프티 팩터라든지 allowable stress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했고요. 이제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지만 이제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가령 이제 뭐 이런 경우 흔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 2개를 이제 볼트로 커넥션을 했다. 그리고 양쪽 방향으로 이제 인장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볼트가 없다면 단순히 이 면에서의 우리가 인장 응력만을 계산해서
그 인장 응력이 어느 허용된 응력보다 작으면 괜찮다. 아니면 괜찮지 않으면 설계를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재료역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것처럼 어떤 하중이 가해지고 기하학적인 뭐 직경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가해졌을 때 응력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중과 geometry 치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여태까지 문제는 정해진 geometry에서 이제 하중이 가해지면 응력들을 구했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응력이 결정돼 있고 재료가 결정돼 있으니까 뭐 지금 같은 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이 얼마 걸리니 재료는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재료를 이걸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의 허용 응력은 얼마이다. 그랬을 때 이 하중은 얼마를 걸리니 이 치수를 설계하라.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치수는 정해져 있어. 이렇게 뭐 응력 계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에서 치수는 정해져 있고 재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는 얼마까지 가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어쨌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설계의 이제 기본 베이직한 어떤 조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거꾸로 이와 같이 하중이 얼마까지 가해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볼트를 구멍을 타서 두께가 10인 것들을 하중을 이렇게 가했을 때, 그리고 M12인데 사실은 M12를 기계 설계를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은 이제 M12라는 것은 왜 볼트에서의 맨 바깥쪽 직경 아닙니까? 이제 그 직경, 근데 실제적으로 하중을 받는 직경은 안찌름이죠. 그래서 안찌름은 사실은 뭐 한 M12면 한 9점 얼마쯤 될 텐데요. 그냥 12라고 여기서 가정하고 합시다. 이 핀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맥시멈 스트레스 주어진 것은 핀에서의 맥시멈은 160메가파스칼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 베어링 스트레스는 여기서 이제 앞괴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베어링 스트레스는 390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모재의 텐션은 210메가파스칼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재료가 정해져 있다 합시다. 그리고 안전율을 줬습니다. 안전율을. 이건 맥시멈 스트레스니까 이 안전율로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가 허용되는 응력은. 그랬을 때 퍼미서블 P, 가해질 수 있는 하중은 어디까지 가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최대한으로 걸릴 수 있는 응력을 줬고 안전율을 줬으니까 허용 응력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용 응력을 구해보면 뭐 이것들을 전부 1.5라는 안전율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allowable의 약자, all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allowable의 약자를 그냥 쓴 겁니다. 우리가 허용 핀에서의 전단 응력은 106.7메가파스칼이 됐고, 그 다음에 베어링 스트레스, 이건 핀과 이 구멍 사이의 관계죠. 이제 그런 접촉에 의한 응력은 이제 1.5로 나눠서 260메가파스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판의 인장은 140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설계는 지금 여기까지 하라 그런 얘기죠. 설계는 이제 여기까지 하라. 우리가 설계 지표를 여기까지 하라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응력을 구했지만 그것을 거꾸로 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주었기 때문에 핀의 전단, 그다음에 핀과 구멍 사이의 면압, 압축 응력이죠. 접촉 응력. 그다음에 편 자체의 인장 응력. 요 세 가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힘들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볼트에서의 시어를 우선 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타우를 구하기 위해서 타우는 에어리어분의 에버리지라고 썼습니다. 걸리는 힘이다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이제 힘을 구하는 거니까 걸리는 에어리어에다가 허용되는 응력을 곱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러그나 클레비스처럼 더블 시어가 아니라 그냥 이걸 갖다 이제 더블 시어가 아니라 그냥 싱글 시어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단면 그 전단이 되겠죠. 단면 전단인 경우는 에어리어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물론 이제 안 찌르면 12가 안 되겠지만 12로 가정해서 4분의 파이
12의 제곱이 이것이 요 핀의 단면적이 되고요. 요런 단면적이 되겠죠. 요런 단면적. 요런 단면적이 뭘 받냐면 이 힘을 받는 거죠. 힘을 받는데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응력은 이렇게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P를 구하기 위해서는 에어리어의 타우를 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했더니 12점, 그러니까 뭐 숫자로는 100 뭐 이렇게 나왔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킬로뉴턴으로 바꾸면 너무 뉴턴은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1뉴턴은 한 100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쇠로 하면 볼트 한두 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어떤 기계공학에서 유압으로 힘을 가한다든지 레버 타입으로 뭘 든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작은 힘입니다. 그래서 보통 킬로뉴턴 단위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10의 3승으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 12.1kN까지는 안전율 1.5를 고려했을 때 이 핀 볼트가 전단은 일어나지 않아. 이제 이런 하중이죠. 그 다음에 베어링 스트레스, 베어링 이제 플레이트나 뭐 마찬가지로 핀 쪽의 베어링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을 P2라고 하면 그 베어링 허용 응력에다가 투영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베어링 스트레스는 투영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요 면적이죠. 이렇게 돼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지금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하고 지금 요런 투영 면적이 있을 테니까 요런 면적이 되겠죠. 그죠? 투영한다는 것은 프로젝티드 한다는 이제 프로젝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갖다가 2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투영 면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밖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원통에 이런 볼트라든지 핀이 있으면 이쪽에서 뭐 빛을 비쳤다 그러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거는 이제 요 단면하고 같을 텐데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투영되는. 그래서 그것은 D 곱하기 이제 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T는 이제 요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이쪽에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볼트를 이 핀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거하고 평형을 위해서 볼트가 안 돼 하고 이렇게 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밀겠죠. 그렇지만 핀은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쪽으로 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해지고 밑에는 이렇게 가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이 T를 생각을 요게 다 합해서 P니까요. 생각해보면 그 P에 걸려서 걸리는 힘은 베어링 스트레스의 투영 면적을 곱해가지고 투영 면적은 단면적이 D가 10이고 그 다음에 thickness가 이제 요 thickness가 10이기 때문에 거기에 260을 곱하면 31.2k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의 텐션인데 플레이트의 텐션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멍을 안 뚫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구멍을 뚫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최소 면적인 이런 넓이로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는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작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응력 집중이 약간 생겨서 이것이 이 경우에는 응력이 여기 골고루 이렇게 되지만 이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약간 집중되는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전체 W에서 그 뒷경을 뺀 요 넓이 거기다가 이제 두께를 곱하는 것을 이제 에버리지하게 받는 평균적으로 받는 그런 단면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텐션에서는 이제 14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처음에 60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60에서 볼트 구멍만큼 뺀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 작아졌죠. 이거는 그래도 67.2kN까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퍼미서블 P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중에서 큰 거를 구해야 될까요? 작은 거를 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문제가 만약에 퍼미서블 P 그러면은 쉽게 그 중에서 작은 거에 부서지면 안 되니까 작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 문제가 최대 하중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때 있습니다. 최대라고 해서 이것 중에 최대 값을 구하면 안 되죠. 이것 중에 최대로 갈 수 있는 하중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것 중에 하나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이 중에 이제 가장 작은 거를 사용한다면 바로 이것이 이제 최대 갈 수 있는 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 문제의 개념으로 이것을
봤을 때 뭐 똑같은 이제 이런 식들은 다 똑같지만 안전율이 고려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중에 가해주는 어떤 기하학적인 조건에서 응력을 구한다기보다도 응력이 주어지고 치수가 정해져 있는데 가할 수 있는 하중을 구하는 문제, 이제 실제 설계 문제일 수 있죠.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비슷한 예제로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뭐 실제로는 이렇게 라운드도 있고 이때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뭐 보통 이제 구조물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이때 이제 링크해서 가해지는데 힘을 그냥 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 이제 이와 같은 볼트로 체결을 해서 러그를 두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제 바깥에다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힘을 가해주게 되겠죠.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만 뭐 이런 힘을 가해서 이제 힘을 가해지게 되겠는데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 이제 인치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뭐 인치라고 해서 못 풀 거는 없죠. 아직도 북미나 영국 쪽에서는 이제 학계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이런 데서는 많이 그 SI 단위를 사용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PSI 단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역사적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 엔지니어링 그런 자료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PSI 단위라든지 인치 단위를 그렇게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인치가 얼마인지는 알아도 이제 미리가 얼마인지 빡빡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마찬가지 파운드가 얼마인지는 들어와도 이제 킬로그램 그러면은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인치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중 조건들이 이제 응력들이 주어져 있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가해줄 수 있는 힘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링크 쪽에 어떤 수치를 설계해봐라. 뭐 이제 이런 조금 복잡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율은 어떠한 이유로 2.2로 정해졌다. 자, 그다음에 이제 KSI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응력이라는 게 힘을 에어리어로 나누는 건데, 면적으로 나누는 건데, 힘을 뉴턴하고 면적을 밀리미터로 쓰는 우리처럼 메가파스칼을 사용하게 되고요. 힘을 파운드로 사용하면, 파운드라는 게 이제 파운드 이렇게 표시합니다만은, 힘을 파운드로 사용하고 길이를 인치의 스퀘어로 표시하면 이것이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그래서 PSI로 표현한다.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그러니까 인치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PSI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PSI라는 단위도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 파스칼처럼. 아주 작은 단위, 그만큼 작은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를 킬로파스칼이면 이제 앞에 K를 붙여야 되는데 P자를 빼버리고 KSI로 하면 이제 10의 3승 파스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킬로 파운드를 쓰고 인치를 쓰면 KSI가 되겠고요. 그냥 파운드를 쓰고 인치를 쓰면 PSI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 이제 베어링 스트레스, 피넷의 베어링 스트레스하고 피넷의 시어가 주어졌고요. 그다음 링크 쪽에서도 이제 링크 쪽에 뭐 응력이 가해질 테니까 인장 응력이 맥시멈 값이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볼트 쪽도 잡아당기기, 이제 볼트는 아마 이제 볼트에서 응력이라고 하는 건 시어가 아니라 아마 이제 이응력이 되겠어요. 여기서 잡아당기니까 볼트가 뭐 견디지 못하고 잘라져 버릴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를 아마 이제 50kPa로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랬을 때 안전율이 2.2로 줬다는 게 이걸 다 2.2로 나누면 이제 허용 응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응력을 다시 구해본 겁니다. 2.2로 나눈 거죠. 단순하게 49.4, 뭐 31.8, 13.6, 22.7 이제 이런 숫자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맞춰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자, 핀 쪽은 우선은 값이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뭐 주어졌냐면 나머지들은 이제 설계를 해야 되지만 여기가 이제 2분의 1 인치를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 피트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알겠지만요. 다이아메터가 2분의 1 하프 인치라고 하는 하프 인치짜리 핀을 가진 그런 핀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핀이 건들려면 자, 이 경우는 얼마의 힘을 가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이죠. 그래서 이 핀의 베어링 스트레스하고 이제 시어 이 두 가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베어링 스트레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제 시어를 먼저 봤네요.
시어를 이제 핀에서의 시어를 보면 그 시어 스트레스 이제 그가 이거죠.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넓이를 계산해봤죠. 아까 그 방법으로 31.8kPa이고 이게 이제 이건 안 봐도 요 시어면이 두 개 있죠. 여기 하나 있을 테고 요 뒤에 하나 있을 테죠. 더블 시어가 되는데 시어면이 두 개니까 2 곱하기 그 넓이 핀의 넓이죠. 핀의 그러니까 단면적이죠. 그걸 계산하니까 12.49 이제 요건 킬로파운드를 얘기합니다. 킬로파운드까지 견딜 수 있더라. 그런데 이제 베어링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핀 쪽에서 49.4가 견뎌줘야 되는데 이 핀 쪽에서는 요게 4분의 3과 투영 면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영 면적이 바로 요런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핀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투영 면적이죠. 요게 그 투영 면적을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이고 핀의 다이아미터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해진 4분의 3인치의 어떤 면압 같은 거 이렇게 핀과 이렇게 밀리지 않는 구멍이 커지거나 그런 거지 않는 것을 가진 15.34 이제 킬로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가해줄 수 있는 힘은 뭐 맥시멈이라고 해서 여기 맥시멈 쓰지 않는 이유를 알겠죠. 표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가해질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는 이것들 중에 작은 거에 부서지면 벌써 끝나니까 작은 거 12.49 이제 킬로파운드가 됩니다. 자, 이 킬로파운드가 가해졌을 때 그럼 이 수치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에어리어가 지금 이것을 이런 넓이가 견뎌줘야 되니까 힘이 구해졌으니까 근데 요 중에 B만 지금 결정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을 뭐 거꾸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 식 그대로 쓰면 이 12.49라는 하중이 가해질 때 13.96은 뭐죠? 이 가해줄 수 있는 이제 링크의 최대 허용 응력이죠. 최대 응력과 그 다음에 2.5 곱하기 B라는 단면적 이런 단면적이죠. 이런 단면적이 받는 면적을 곱해보면 가해줄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 B가 최소한 0.367인치는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규격으로 따지면 어떤 북미라든가 이런 것은 뭐 4분의 몇 인치, 8분의 몇 인치, 16분의 몇 인치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8분의 3을 사용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고려해서 설계하려고 그러면 볼트 쪽에서 이 볼트죠. 이 볼트가 나오지 않느냐. 자, 이것은 이 힘이 이제 볼트 4개에서 나눠 갖겠죠. 나눠 가지니까 그 한 개의 볼트에 걸리는 힘은 4분의 P 맥시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허용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넓이, 볼트 한 개의 넓이죠. 볼트 한 개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 이제 4분의 12.49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허용하는 볼트의 허용 응력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볼트의 이제 단면적이죠. 단면적을 곱하면 D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의 전당과 그 다음에 베어링 응력, 허용되는 베어링 응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얼마 돼야 되느냐. 그 힘이 걸릴 때 이 폭과 이런 것을 구하라. 이렇게 설계가 보통 어떤 경우는 이제 이 핀의 두께가 정해져 있는 것은 보통 다른 거하고 연결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치수들이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결정되고 그랬을 때 나머지를 설계하고 이런 문제들이 설계 문제에서 종종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16분의 7인치짜리를 사용하면 되겠다. 이제 뭐 이런 계산 결과입니다. 자,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수치를 설계하는 문제로 이제 바꿔봤고 구조물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뭐 이걸 뭐라고 할까요? 크레인 구조물일 수도 있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올리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 뭘 달아매는 구조물일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하중이 60kN, 꽤 큰 힘이죠. 6톤 정도니까 쇠로 얘기하면 1m 정도 그 정도 되는 하중이 여기 걸리는 걸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큰 구조물이네요. 20m, 28,
이제 20m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을 때 AB라는 물체, 이게 이제 두 개의 재료가 틀린 모양입니다. 이거는 허용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가 275고 BC는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480을 이제 사용했다고 했을 때 안전율이 이제 1.5다. 그랬을 경우 이제 에어리어를 정해봐라.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안전율이 2.5니까 뭐 이것을 2.5로 나누면 허용 응력과 이제 BC의 허용 응력이 되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핀하고 핀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장 혹은 압축만 받습니다. 뭐 당연하게 이쪽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압축을 받겠죠.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잡아당기기 위해서 인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개념으로 볼 때, 이 상태를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은 결과들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술을 이 트러스 구조물은 인장 혹은 압축만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인장력 혹은 압축력을 구하죠. 자, 이런 문제는 정력학에서 많이 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하중이 결정이 되면 그 하중이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이제 보통 아까 문제에서는 응력을 구했죠. 근데 지금 허용 응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이 에어리어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에 하는 그런 치수 설계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물에 걸리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만약에 뭐 이 핀에 걸리는 또 전단 응력 뭐 이런 거에서 핀도 설계해라, 뭐 그런 문제라면 전체를 큰 시스템을 놓고 여기에 반력을 구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앞에 문제 그런 문제를 몇 개 풀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고, 지금은 단순하게 요거의 단면, 이게 뭐 사각일 수도 있고 원통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단면을 구해봐라 하는 것이 문제이니까 우선은 각 바에 걸리는 힘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바에 걸리는 힘만 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경우는 이와 같이 어떤 P라는 이론 핀 A라는 구조에 걸리는 힘들을 평행 방정식을 세움으로써 그 힘들에 걸리는 이 바에 걸리는 힘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장을 받으면 이제 이렇게 뭐 어떤 바가 인장을 받는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장을 하면 이 핀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핀이 인장을 받는다는 이걸 일로 반대로 당기고 있죠. 그래서 핀의 입장에서는 부재의 입장과 힘이 이제 반대로 그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재를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부재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당기고 있고 이 핀이 이거를 당기고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지만, 지금 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쪽으로 못 가게 당기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잡았고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이것은 밑에서 받치고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이쪽 방향에 Y 방향의 불력이 어디 평행시킬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것은 압축력이고 FAB가 걸리고 이쪽은 인장력 FAC가 걸린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한 평행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평행방정식은 fx equals 0와 fy equals 0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이 FAC와 기본적으로 FAB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치수의 문제죠. 각도의 문제고. 자, 이것들이 그림을 이렇게 좀 홀쭉하게 했지만 20이니까 이게는 뭐 20 루트 2가 되겠고요. 45도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문제를 몇 주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20이고 이게 48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돼야 되나요? 20대 48. 이것을 5대 4로 나누면 5대 12죠. 그러면 삼각형 5대 12, 13이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죠. 뭐 우리 삼각형이 정수로 떨어지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그것도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3대 4대 5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대 12대 13 또 뭐 있습니까? 한 개 더 있습니다. 나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문제를 주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게 48이니까 이 빗변은 52가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분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한 요 지금 화살표에 대한 분력들을 생각해 봅시다. X 방향의 힘은 우선 FAB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요분력을 얘기하는데, 요분력은 이게 지금 이 경우는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면 이게 45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A에다가 루트 2분의 1이겠죠. 45도가 나눠지는 분력은 루트 2분의 1 혹은 2분의 루트 2 이렇게 표시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FAC는 방향이 일단 플러스, 그 다음에 그거의 성분은 얼마일까요? 13분의 12겠죠. 그죠? 이게 12, 13, 5 그래프니까 이쪽 방향의 이쪽 성분은 13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플러스로 표현을 해서 FAC는 13분의 요 두 개만 가지고 P는 들어가지 않죠.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로부터 Y 방향의 평형 방정식은 FAB 쪽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플러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FAC 쪽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그것은 13분의 5가 되겠죠. 13분의 5 이렇게 평형 방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P가 60인 킬로뉴턴이 이제 작용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 연립 방정식 풀면 되죠. 뭐 얼뜻 보기엔 이게 두 개가 같으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더하면 FAC 곱하기 12분의 13분의 두 개를 더하면은 13분의 7이 되나요? 그게 60이 될 테니까 뭐 이렇게 계산했네요. 13분의 7 FA가 60이 되니까 FAC를 구할 수 있고, FAC는 111.4kN이 되고요. FAB는 이제 145.4kN이 됩니다. 이 열방정식 구한 값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어떻게 쓴 거야? 이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 가지고 응력을 구했죠. 이번에는 거꾸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쓸까요? 스트레스는 단순하게 인장 응력은 에어리어의 힘인데, 그럼 아까 우리가 힘을 구할 때는 P는 스트레스 곱하기 A를 식을 썼죠. 이번에는 에어리어를 구하려면 에어리어는 그 힘을 스트레스로 나누면 되죠. 이제 그걸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가해지는 힘이 이제 AB부터 하면 145.4kN인데 이제는 단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밀리미터로 답을 구해내려고 하니까 힘은 뉴턴으로 맞추고 응력은 메가파스칼로 다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평행 방정식에서는 이런 단위를 킬로뉴턴은 전부 킬로뉴턴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145.4라는 킬로뉴턴이 이제 10의 3승을 곱해야 뉴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응력이 주어졌죠. 응력은 아까 여기서 그냥 얼러블 스트레스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뭐 지금 그거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275를 안전율로 나눈, 그러니까 이게 최대 응력을 안전율로 나눈 허용 응력이 되겠습니다. 그 허용 응력으로 나눠주면 이제 그 최소한의 이거보다 커야 되겠죠. 1322 스퀘어 밀리미터인 그런 에어리어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BC 쪽에, 그러니까 BC 쪽은 인장을 받는 쪽이죠. 인장을 받는 쪽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111.4kN을 그 다음에 허용 응력인 480점으로 나누면 이제 이것은 단면적이 훨씬 더 작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이쪽에 있는 것이 응력이 작아서 에어리어가 좀 작아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거 대신에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역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케이블과 구조물이 틀린 적은 케이블은 압축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압축을 받으면 그냥 출렁 해가지고 보통 압축력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인장력을 받는 경우는 우리가 뭐 흔히 많이 보는 케이블 구조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뭐 신호등 같은 거 이렇게 신호등 같은 거 있을 때 이것만 달아매면 굉장히 커지니까 여기다 이렇게 줄을 달아매는 경우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인장 바의 역할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설계에서 하중을 구하거나 그 다음에 응력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치수를 설계하거나 이런 문제에 적용하는 실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